혜정 씨 혹시 튤립 버블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못 들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튤립이 제일 많은 나라가? 네덜란드. 그러면은 네덜란드를 상상을 하게 되면은 넓은 튤립 꽃밭에 풍차 세워져 있는 그림이 상상되지 않아요? 네덜란드에서 실제로 튤립 버블이 터졌었어요. 16세기 네덜란드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시대가 아니라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예가 있던 그러한 이제 시절이에요. 그때 네덜란드엔 사실 튤립이라는 곳이 없었어요. 16세기 네덜란드는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도 없었고 당연히 이제 배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 무역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네덜란드의 상인이 터키를 갔는데 터키 뭐가 유명해요? 향신료. 터키는 전 세계에서 3대 미식국가 중에 한 국가로서 향신료가 너무 뛰어난데 일반적으로 터키랑 이제 네덜란드 단 국가들은 이제 향신료를 이제 수출입을 이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향신료를 구매를 하러 갔던 네덜란드의 이제 상인이 지나가다가 튤립이라는 곳을 본 거야. 이 꽃은 우리나라에 있는 곳이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죠. 신기한 거죠. 그래서 사가지고 들여와요. 사가지고 들어오는데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이제 신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당시에 네덜란드는 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했고 돈이 남아돌았던 그 시절인데, 자, 혜정 씨한테 제가 귀족 부인을 시켜드릴게요. 그 당시에 귀족 부인들은 너무나도 할 게 없어, 지루해. 그래서 맨날 사교 모임 파티만 해요. 근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헤어, 드레스, 뭐 온갖 보석, 장신구들을 이제 착용을 하고 사교 모임 파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혜정 씨가 그렇게 이제 치장을 하고서 파티장 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꽃이 있어. 처음 보는 꽃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죠. 사서 그걸 가지고 파티장을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싸되는 거예요, 인싸. 모든 귀족 부인들이 다 와가지고, 야, 그거 뭐야? 왜냐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장한 게 다 똑같을 거니까, 귀족 부인들은. 근데 혜정 씨가 그 꽃 하나 들고 왔을 뿐인데, 자, 인싸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혜정 씨랑 친한 귀족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기서 팔아. 그러면은 그 귀족 부인은 당연히 달려가서 어떻게 할까요? 꽃을 사겠죠. 자기도 인싸가 되고 싶으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거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얘기예요. 시장에서의 가격 형성은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지금 수요량 많아요, 적어요? 많죠, 수요량. 너도 나도 그 튤립을 막 사고 싶어요. 근데 상인은 그 튤립을 조금만 사왔죠. 그러니까 공급량은 많아요, 적어요? 적죠. 공급량은 적은데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아. 그럼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송이에 250길더였던 게 튤립꽃이 3개월 만에 2000길더까지 올라가는데, 길더는 그 당시 네덜란드의 화폐 단위였어요. 즉 2000길더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에서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었어. 튤립 한 송이에.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서 그 상인은 대박이 터졌겠지만 다른 옆에서 보던 상인들은 배가 아파, 안 아파? 아프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너도 나도 가가지고 튤립을 엄청나게 사들여와요. 그 시간 동안 귀족 부인들은 튤립의 꽃에 대한 가치가, 이게 과연 집 한 채 값을 주고 살 정도로 가치가 있나라고 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시들어버리니까, 금방 시들어버리잖아요, 꽃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 큰 돈을 주고서 튤립을 사기에는, 그리고 너무나도 이제 시장에 많이 풀려가지고 희소성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 공급량은 이제 많이 들어왔지만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럼 가격은 폭락이 오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혜정 씨, 비트코인 혹시 해보셨어요? 수익이 났어요? 아니면 손실 났어요? 손실 났어요? 자, 그럼 혜정 씨는 비트코인이 투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투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둘 다예요. 비트코인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뭐가 됐건 결국에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투기가 될 수도 있고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비트코인은 가치가 있어요? 현재 시점에? 가치가 없어요.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 형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시장 안에서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거래가 체결이 되면 그게 가격이 찍히는 건데,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가치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변동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돈을 넣어가지고 투자를 하죠. 자기네들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엔 투자의 기준이 없이 가격 변동에다가 내 돈을 태우는 것 자체는 투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혜정 씨가 비트코인을 그런 목적으로 샀다라고 하면 혜정 씨는 투기라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먼 과거에는 화폐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물물 교환부터 해가지고 이쁜 조약돌을 바탕으로 이제 물물 교환을 했었고, 아니면 각 국가별로 이제 화폐가 생기면서 종이화폐, 동전으로 거래를 하다가, 지금은 뭐예요? 불편하니까 카드 쓰죠. 신용카드. 그래서 신용카드로 발급을 하다가 쓰다가 이 카드도 너무 불편해. 그래서 뭐예요? 핀테크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 삼성페이, 알리페이 막 이런 거. 애플페이. 근데 요것에서 넘어가는 게 이제 전자화폐,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비트코인, 가상화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화폐는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없어지고 있는 채로 전 세계에서 공통이 되는 화폐인 비트코인이 만약에 유통이 된다, 그걸로 이제 모든 시장에서의 가격을 결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까지 내가 비트코인을 지금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건 투자가 될까요? 투기가 될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내가 자산 자체가 투기 자산인지 투자 자산인지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서 이것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투자 자산들은 이 하이먼 미스키 리스크 이론에 따른 순간 폭락이라는 요 내용에 전부 다 부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 혹시 얼마였는지 아세요? 처음에 나왔을 때 피자 한 판 가격이었어요. 비트코인 하나에 3만 원. 그 당시에는 누구도 비트코인을 내 돈 주고 사기에는 아까운, 그걸 왜 돈 주고 사? 이럴 정도로 몰랐던 시절인데, 현명한 투자자들은 그때 미리 사나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죠. 왜냐면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채굴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그 속도가 너무나도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채굴돼가지고 비트코인이 나오는 속도보다 살려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은 조금씩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가장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돈 많은 사람들. 즉, 기관이랑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보가 정말 빨라요. 그러면은 기관이랑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저게 돈이 될 것 같다를 나오겠죠.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언론 보도를 이제 뿌리기 시작을 하는데, 시장에는 이 비트코인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씩만 산다 하더라도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기관이라던가 외국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오기만 했어. 근데 아무리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혜정 씨 같은 경우에는 사겠어요, 이거를? 안 사요. 왜냐면은 아니 이게 좋은 건 알겠어. 근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너무 계속 올라오기만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시장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기관이랑 외국인 투자자들은 언론 보도를 뿌리면서, 정보를 뿌리면서 가격을 일부러 다운시켜요. 그러면은 자, 거기까지 들어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겠죠. 자, 가격이 한번 떨어졌고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갈 이제 방향성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많이 사들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가격이 어떻게 될까? 엄청나게 폭등을 해요. 왜냐면은 채굴기로 나온 속도는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전 세계에 있는 일반 시장 참여자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사게끔 만들었으니까, 한 명한테 1억, 10억은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한 사람한테 100원씩 투자를 하는데 그걸 1000명, 10,000명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가격 사이즈는 똑 동일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친 듯이 가격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논리가 탄생을 해. 자기네들끼리 담합을 해요. 팔지 말자, 묶거나 유통하지 마. 그런 다음에 나올 때마다, 그럼 산 사람들보다 아직 못 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면은 나올 때마다 이 가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고 싶어서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끝까지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새로운 논리가 탄생하는데, 투자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상승, 무조건 하락은 없다. 투자 자산은 무조건 상승과 하락의 반복으로서 그 흐름을 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상승이 없다라고 했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누가 팔까? 현명한 사람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아요. 저희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투자 자산을 한 번쯤은 도망갈,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재차 1차적으로 반등을 하는데, 만약에 혜정씨가 꼭지점에 샀어. 그래서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와.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 그럼 팔아야겠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 번 조정받았어. 이거는 한 번 조정받아서 쭉 올라갈 거야. 이렇게 사고가 이상하게 바뀌어버려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돼요?
폭락이 오죠. 주식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 있어서 안 좋은 이슈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하한가 계속 가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의 가격 형성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체결이 돼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하한가 됐지만 그 가격은 체결이 되지 않았어. 왜? 팔려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지만 살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어떻게 돼요? 훅 떨어져 버려요. 그럼 대다수의 사람은 이제 공포와 투매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만 가격 체결은 되지 않은 채로 밑바닥까지 찍고 내려가 버리죠. 근데 제가 여기서 다시 무조건 하락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결국에는 좌절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를 해가지고 전부 다 팔려고 내놓았을 때 너무나도 싼 값으로 또 누가 사들여요? 현명한 투자자와 기관 외국인들이 또 사들여요. 그러면서 가격은 이제 다시 정상화가 되는데 보면은 결국엔 처음 시점부터 지금 현재 끝점까지 중간에 오르고 떨어지고의 큰 폭은 있었지만 결국에 방향성은 어떻게 돼요? 우상향으로 올라가죠. 그럼 결국에는 투자자사는 시간 투자를 하는 놈이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세요. 비트코인의 초창기 그래프예요. 거의 똑같죠. 자, 저 시점에 이제 폭락이 왔다가 뭐 400만 원까지 찍었다가 저게 이제 코로나 전이거든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전 세계 팬데믹이 오면서 모든 금융자산 그리고 위험자산, 안전자산까지 다 폭락이 와버렸어요. 사람들이 몰렸던 게 대체 투자가 이제 되었던 비트코인에 이제 모든 돈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 400만 원까지 찍었던 돈은 코로나 바로 직전까지 1000만 원까지 회복이 됐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그게 8천까지 올라가. 8천만 원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6천까지 떨어졌다가 또 7천까지 올라갔다가 4천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다가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미국에서 가상화폐를 이제 자산으로 인정을 함으로써 그리고 펀딩 투자가 가능하게 만들므로써 1억이 넘어가 버리게 돼버렸죠. 그 당시에 비트코인을 했던 사람들의 이제 팬클럽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확인했는데 보시면은 탁 저래요. 탈출구가 어딘지 모르겠다. 뭐 누가 죽나 보자. 아니면은 제일 문제는 해일조선이네요. 유유유 한 사람이에요.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 누구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돈을 바탕으로 누가 클릭하는 거예요? 내가 클릭하는 거죠. 그럼 그것에 대한 기대값도 내 거지만 그것에 대한 안 됐을 때의 책임은 또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져야 되죠. 근데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정부 탓. 이게 어떻게 투자예요? 투기시. 두 번째 챕터인 튤립버블에서 얘기해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금융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는 채로 재테크는 해야 할 것 같고 남들 다 하니까 이제 나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애초에 금융 자체를 모르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투자인지 투기인지에 대해서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본인이 투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오판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맨날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돼? 돈은 날려먹죠. 그리고 나서 다 어떻게 돼요? 난 투자랑 안 맞나 봐. 본인이 한 거는 투기인데 나는 투자랑 안 맞나 봐. 그리고 나서 다시 예적금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가장 악순환을 반복하는 게 대한민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얘기를 드릴 거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건데, 혜정씨 크라우드 펀딩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셨어요? 크라우드 펀딩을 물어보면은 대다수는 잘 모르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요걸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P2P. 요건 들어보신 적 있죠? P2P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사기? 네, 맞아요. 근데 P2P도 엄연하게 거래의 한 형태로서 투자가 맞아요. 근데 다만 사기가 너무 성해가지고 문제인 것 뿐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펀드를 가입을 한다? 라고 하면은 펀드를 어디 가서 가입을 하세요? 그렇죠. 증권사에서 하죠. 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증권사에서 펀드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펀드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그 펀드를 증권사에서 이제 중개로 대행 판매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똑같은 펀드가 있는데 중개인 역할을 하는 증권사가 있고요. 중개인이 없는 이제 일반 펀드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중개인이 있는 증권사의 펀드는 안정적이겠지만 대신 얘네들은 수수료를 많이 받겠죠. 즉 증권사가 없이 이제 거래를 하는, 중개인이 없이 거래를 하는 게 P2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얼 투 피얼, 사람과 사람 간의 직접 거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2P가 한동안 되게 성행을 했던 거는 뭐냐면은 중개 수수료가 생각보다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 수수료가 빠져버리니까 똑같은 펀드에 가입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는 건 예를 들어 5% 수익이 났다 라고 하면 이게 빠져버리면 10% 수익이 나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혜정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펀드인데 5%짜리 가입을 하겠어요? 10%짜리 가입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직장인들한테 엄청 한동안 핫했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저도 그러면은 제가 혜정 씨한테 이렇게 똑같이 P2P, 즉 크라우드 펀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소개를 하나 해봐 드릴게요. 주식회사 한철이라는 펀드 회사예요. 그래서 금융당국에 다 신고 끝냈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부터 해가지고 모든 등록 절차 다 끝냈어요. 어디를 쳐본다 하더라도 내용이 다 떠요. 제가 혜정 씨한테 10% 확정으로 수익 드릴게요. 1년에 연수익률. 그리고 혹시나 추가 수익이 나면은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더 드릴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투자하시겠어요? 할래요? 얼마 투자하시겠어요? 1,000만 원? 오케이. 그러면 저는 1,000만 원을 혜정 씨한테 이제 투자금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을 12달러로 이제 쪼개가지고 매달 지급을 해요. 그거를 1년 넘게 2년 동안 지급을 받아요. 어떠세요? 자,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혜정 씨한테 한번 연락을 드려요. 혜정 씨, 수익금 잘 받고 계시죠? 제가 이번에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투자를 더 할 수 있게 됐을 것 같아요. 혜정 씨한테 더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래요? 얼마 더 하시겠어요? 3,000만 원? 그러면 뭐 처음에 1,000만 원 투자하시고 이번에 3,000을 추가로 투자를 하셨으니까 총 4,000을 투자하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4,000의 10%인 400만 원을 또 12달러 나눠서 매달 드려요. 2년, 3년 동안 드리는데 중간중간 간간히 한 번씩 더 드려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미 지금 4년째, 5년째 10% 확정으로 수익을 받고 있죠. 제가 그리고선 혜정 씨한테 다시 연락 한번 드려요. 혜정 씨, 저 우리 대박 나가지고 너무 부자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사업을 크게 좀 확장을 해가지고 연계해서 투자를 할 건데 이번에는 10% 플러스 알파로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한테 먼저 이제 선택권을 드리기 위해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래요? 얼마 더 하실래요? 전재산 하실 거예요? 얼마인데 전재산? 5천만 원? 합치면 9천인데 1,000만 원만 더 쓰시죠? 오케이, 1억 투자하세요. 혼자 하실 건가요, 근데 혹시?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돈이 막 저한테 모이겠죠. 그래서 제 밑에 쌓여있는 돈이 500억이야. 갑자기 매달 들어가던 그 수익금이 갑자기 이번 달에 안 들어갔어요. 혜정 씨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불안해요? 전화하시겠죠? 전화했는데 제가 받았어. 혜정 씨 미안해요. 자금이 꼬여가지고 이거 펀딩 이제 현금화 시켜가지고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이번 달에 자금이 꼬여가지고 이번에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2달분 플러스 지연이자까지 합쳐가지고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전화를 받았어. 어떨 것 같아요? 안심이 되죠?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안 들어갔어. 어떨 것 같아요? 불안해요? 전화를 했어. 나한테. 안 받아. 어때요? 큰일 났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찾아가요? 찾아왔는데 텅 비어있어, 사무실이. 이름 간판 붙어있는데 사무실이 텅 비어있어. 찾지도 못해. 저는 어디가 있을까요? 500억 들고 홍콩 아니면 마카오로 가가지고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그 500억을 넣어요. 제 명의가 말고 차명 계좌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저는 다시 귀국을 해요. 그리고선 체크다. 몇 년 살 것 같아요? 제가 크라우드 펀딩은 무조건 투기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죠. 과거에 좀 크게 터졌던 게 이제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막 등등이었는데 내가 넣은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람의 마음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사기가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금융 문맹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본인이 금융 문맹이라고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본인 스스로가 금융 문맹인지 모르고 지식 수준이 너무나도 뛰어나다 보니까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테크는 해야 할 것 같아. 누구나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재테크 해야 되니까 투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하지만 내가 금융 문맹인 채로 재테크를 한다고 했지만 본인이 했던 건 뭐예요? 투기.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해요? 날려먹어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본인은 뭐 했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했던 거는 투기였던 거고 투기를 하면 돈을 날려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는 나랑 맞지 않나 봐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뺏겨요. 뭘로? 은행 예적금을. 이게 대한민국 젊은 친구들의 악순환이 가장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챕터는 내용을 이렇게 잡았어요. 튤립법을 바탕으로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면 투자와 투기 두 가지는 정말 비슷하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예요? 혹시 이거를 표면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얘기해 볼게요. 부동산은 투자예요, 투기예요? 투자예요? 비트코인은 투자예요, 투기예요? 투기예요? 주식은요? 펀드는요? 자, 전부 다 투자도 되고 투기도 돼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인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바라보고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두 가지는 완전 달라지는데, 그래도 명확하게 내가 투자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 수 있어요. 뭐냐면은 두 가지 조건이 AND 조건으로 엮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넣는 그 돈의 대상 있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삼성전자 일해요 안 해요? 하죠. 삼성전자 주식을 우리가 사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본인 기업 가치가 이제 일을 해가지고 점점점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건 투자예요. 두 번째,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들은 전부 다 투자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업종에 일을 하시는,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내부 정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 이게 얘기하는 거야. 야, 터진대. 3배. 3개월. 이건 뭐예요? 찌라시. 본인들 스스로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보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는 그거는 이미 찌라시.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 주식을 사는 걸 거 아니에요. 그거는 투자인가요? 아니에요. 투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내가 돈을 넣는 그 대상이 일을 하느냐 안 하냐. 두 번째, 내가 진짜 정말 잘 알고 하느냐 모르느냐. 그 두 가지가 AND 조건으로 엮여야지만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첫 번째 챕터와 두 번째 챕터에 이어서 얘기를 드리는 흐름은, 플로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금융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걸 가지고 모른 채로 내가 재테크를 하려고 해도 그건 투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우리는 금융에 대해서 모르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고 우리는 투기가 아니라 진짜 투자를 해야지만 미래 준비를 제대로 내 돈을 지키면서 할 수 있다의 포인트가 두 번째 챕터까지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